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9개의 웅덩이의 비밀입니다. 9개의 웅덩이의 비밀. 오래전 작은 산골 마을에 지독한 가뭄이 찾아왔다. 하늘은 몇 달째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고 강과 개울은 점점 말라붙어 그나마 흐르던 물줄기마저 자취를 감추었다. 우물도 바닥을 드러내며 한 모금의 물조차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이보시오 영감, 올해 농사는 다 망친 것 같소.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는 걸 좀 보라니까. 그러게 말이오. 아침마다 하늘만 쳐다보며 그렇게 빌었건만 도무지 하늘이 우리를 잊은 것 같구먼. 마을 사람들은 쩍쩍 갈라진 논바닥을 바라보며 한숨만 내쉬었고 하루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던 가난한 이들은 더 큰 위기에 처했다. 농사에 필요한 물은커녕 하루를 겨우 버틸 마실 물조차 부족했기에 마을 사람들은 극심한 고통과 절망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다. 이러다가는 마실 물도 바닥나겠소. 애들 먹일 물도 없는데 어쩌면 좋겠소. 마을 사람들은 매일같이 모여 한숨만 푹푹 내쉬었다. 강도 말랐고 개울물도 흔적조차 없었다. 남은 물을 아끼려다 아이들이 물 한 모금에 싸우는 일도 벌어질 지경이었다. 어느 날 마을 어르신들이 모두 모였다. 이러다가는 진짜 전부 목말라 죽겠소. 맞소. 물을 찾아야 살지. 언제까지 하늘만 바라볼 수는 없지 않겠소. 마을 어르신들이 모여 머리를 맞댔다. 해결책을 찾기 위해 긴 논의를 거쳤고 결국 샘을 새로 파기로 결정했다. 물길만 찾으면 살아날 길이 있겠지. 그거야 좋지요. 그런데 어디에 파야 합니까? 괜히 잘못 팠다가 물은커녕 사람만 다치면 어떡하겠소? 내가 예전에 물길을 봤던 데가 있긴 한데 이번엔 잘 모르겠구먼. 그래도 안 해볼 순 없지 않겠나? 어르신들은 마을 주변의 지형과 물길을 꼼꼼히 살펴보고 물이 나올 만한 곳을 정했다. 젊은 사람들은 삽과 괭이를 들고 원로들이 추천한 장소를 파기 시작했다. 하지만 결과는 허탕이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여섯 번째 웅덩이까지 팠지만 물 한 방울 나오지 않았다. 절망 속에서도 모두가 희망을 붙잡으려고 애쓰던 중 일곱 번째 웅덩이를 파던 날 끔찍한 일이 벌어졌다. 그날도 모두가 땅을 파고 있었다. 조심하시오. 이쪽 클기 좀 약해 보이오. 걱정 마시오. 몇 삽 더 퍼내면. 그 순간 흙더미가 무너져 내렸다. 이봐요. 사람이 깔렸소. 어서 도와주시오. 흙더미가 갑작스럽게 무너져 내리며 한 농부의 아들이 그만 흙 속에 갇히고 말았다. 사람들은 온 힘을 다해 흙을 퍼냈지만 이미 늦은 뒤였다. 아들아,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삽을 들지 못했다. 아들을 잃은 농부는 땅에 주저앉아 오열했고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작업을 이어갈 수 없었다. 공포와 슬픔 속에서 샘을 찾는 일을 포기한 채 흩어졌다.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 침울해졌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포기하지 않았다. 바로 아들을 잃은 농부였다. 아들의 희생을 헛되이 할 수는 없어. 물을 찾아야 해. 그는 홀로 8번째 웅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아무도 돕지 않았지만 그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삽질을 멈추지 않았다. 노인의 손은 상처 투성이가 되었고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그는 절대 포기하지 않았다. 아버지, 끝까지 해보세요. 물은 반드시 나올 거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도는 듯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노인은 결국 기진맥진한 몸으로 웅덩이 안에 쓰러졌다. 정신이 아득해지는 순간 그의 눈앞에 백발의 노인이 나타났다. 허허, 참으로 대단하구나. 노인은 눈을 뜨고 깜짝 놀랐다. 눈앞에 백발의 노인이 서 있었다. 누구십니까?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다. 자네 정성이 하늘에 닿았으니 내가 도와주지. 정말입니까? 어딥니까? 제발 말씀해 주십시오. 뒷산의 고목나무를 찾아라. 그 나무 오른쪽으로 100보 떨어진 곳에 물줄기가 있다. 그곳을 봐라. 산신령은 그렇게 말을 남기고 호련히 사라졌다. 정신을 차린 노인은 삽을 들고 산신령이 말한 장소로 향했다. 고목나무를 발견한 그는 온 힘을 다해 땅을 파내려갔다. 이제 조금만 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삽질 소리와 함께 갑자기 땅속에서 굵고 시원한 물줄기가 솟아오르기 시작했다. 물이다. 물이 나왔다. 노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다. 아들아, 내 덕분이다. 우리가 해냈다. 노인은 무릎을 꿇은 채 하늘을 바라보며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 그 샘물은 마을을 살릴 만큼 풍부하고 깨끗했다. 노인의 헌신과 끈기 덕분에 마을은 가뭄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샘물을 나누었으며 생기를 되찾았고 마을 전체가 활기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노인의 희생에 깊이 감사하며 물을 찾기 위해 파낸 9개의 웅덩이를 기념하기 위해 마을 이름을 구담이라 부르기로 했다. 구담은 9개의 웅덩이를 뜻하며 물을 찾기 위해 목숨을 바친 아들과 아버지의 희생을 영원히 기억하겠다는 뜻이 담겨 있었다. 이제 이 샘은 노인의 헌신을 잊지 않기 위해 모두가 함께 지키자. 구담은 이후로도 마을 사람들에게 희망과 협력의 상징이 되었고 가뭄이 찾아올 때마다 노인의 이야기는 모두에게 강인한 의지를 북돋워주는 전설로 전해졌다. 어머니가 된 아내 친구.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려고 서쪽 하늘에 붉은 빛이 감돌았다. 만수는 구슬땀을 흘리며 부지런히 산길을 내려오고 있었다. 만수가 또 약을 지어오는 모양이군. 오늘은 멀리까지 갔다 오는 모양이야. 꼭두새벽에 산을 넘어가던데.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는 두 사람이 벌써 산밑까지 내려간 만수의 뒷모습을 보며 대화를 하고 있었다. 정말 효성이 지극해. 그럼 만수는 틀림없이 하늘이 도와줄 거야. 그들은 감탄한 듯이 고개를 연신 끄덕였다. 오늘도 만수는 아버지의 약을 지어오는 중이었다. 아버지가 갑자기 병환이 나서 자리에 누운 지도 벌써 여러 달이 지났다. 효성이 지극한 만수는 좋다는 약이란 약은 다 써보고 용하다는 의원을 청해봤지만 조금도 차도가 없었다. 만수는 다리가 아픈 줄도 모르고 어서 약을 다려 아버지에게 드려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 집 밖에 아내와 어린 아들이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여보, 늦었네요. 아내는 약을 받아들며 걱정했다는 얼굴로 말했다. 하도 멀어서 늦었소. 어서 약을 다려드립시다. 아내도 만수 못지않게 아버님에 대한 효성이 지극했다.
그러나 그렇게 고생해서 지어온 약도 큰 효험이 없었다. 아, 이번 약도 효과가 없구나. 정성이 부족해서 그런가? 만수는 어느 날 심각한 얼굴로 아내를 불렀다. 아내는 오랜 병간호에 지쳐서 얼굴이 수척해졌다. 이젠 약도 다 소용없는 것 같소. 마지막으로 손가락이라도 찍어서 내 피를 들여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구려. 아내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러나 이내 밖에서 일하는 당신 손을 찍으면 안 돼요. 제 손가락을 찍어 피를 내오겠어요. 하고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다. 무슨 소리라는 거요? 만수는 아내를 주저앉히고 부엌으로 뛰어갔다. 그리고 손가락에서 뚝뚝 떨어지는 피를 모아 아버지에게 드렸다. 그럼에도 아버지의 병세는 조금도 나아지는 기미가 없었다. 만수는 자기의 힘이 부족한 걸 한탄하며 아내에게 말했다. 여보, 우리 힘으로는 별 도리가 없는가 보. 하늘의 도움을 바랍시다. 그리고는 뒷마당에 제단을 쌓고 어린 아들까지 셋이서 날마다 아버지의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렸다.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간호하다가 잠이 든 아버지를 두고 뒷마당으로 나갔다. 그 마을에는 아내와 같은 마을에 살다가 시집온 친한 친구가 있었다. 그런데 그 아내 친구는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이 세상을 뜨고 혼자 사는 과부였다. 그 과부 여인은 마음 붙일 곳이 없을 때는 가끔 만순에 와서 아내와 놀다 가곤 했다. 그날도 아내 친구가 놀러 온 날이었다. 만수는 잠깐 짬을 내서 뒷마당에 나가 아버지의 병이 속히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목탁 소리가 났다. 나가보니 늙은 스님이 목탁을 두드리며 시주를 청하고 있었다. 마음이 착한 만수 아내는 벌써 쌀 한 뒤를 정성스럽게 스님의 자루에 쏟아붓고 있었다. 스님은 만수 부부에게 고맙다고 인사하며 물었다. 보아하니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데 무슨 걱정이라도 있어? 만수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자초지종을 말했다. 아버님이 병환으로 벌써 여러 달째 누워 계십니다. 온갖 약과 용하다는 의원은 모두 찾아가 보았지만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근심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스님은 머리를 끄덕이며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리고는 입을 열었다. 효심이 지극하니 병을 고칠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겠소. 삼배 주머니를 만들어 긴 막대에 매달고 장독대 위에 걸쳐 놓으시오. 그리고 해가 뜨자마자 나가보시오. 명심할 건 살생은 하지 마시오. 사흘간 계속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요. 그리고는 몇 걸음 옮기더니 뒤돌아서 아내의 친구를 쳐다보며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허허, 이게 무슨 일인가. 부인과 이 집에 뜻밖의 경사가 있겠군요. 아내와 친구는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무슨 경사가 생긴다는 건지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이튿날이 되었다. 날이 밝아오자 만수가 장독대로 나가보니 삼배 주머니 안에 묵직한 무엇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다. 그 안을 열어보니 커다란 구렁이 한 마리가 들어있었는데 입에 무엇인가를 물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근 100년은 된 것 같은 산삼을 물고 있는 게 아닌가. 만수는 스님 말대로 구렁이를 놓아주고 산삼을 솥에 넣고 푹 고아서 아버지에게 갖다 주었다. 그리고 연이어 이틀 동안 해가 뜨자마자 나가보니 똑같은 일이 벌어졌다. 만수는 너무 기뻐하며 아버지에게 산삼을 푹 고아서 대접했다. 아버지는 아들이 가져온 약을 단숨에 들이마시고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거 무슨 약인지 참 신통하구나. 전보다 더 건강해진 것 같구나.
정말 아버지 말대로 언제 아팠냐는 듯이 거뜬하게 일어났다. 그 후 아버지는 농사일은 다 도맡아서 하다시피 했다. 아들 만수보다도 더 일찍 일어나 밭일이며 논일이며 다 해나갔다. 또한 동네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제일 먼저 달려가 도와주었다. 만수 아버지는 40이 다 된 나이지만 젊은이 못지 않았다. 이런 아버지의 모습을 본 아내의 친구는 점점 친구의 집을 찾는 횟수가 늘었다. 처음에는 가끔 놀러 오던 친구가 어느 날부터는 하루가 멀다고 찾아왔다. 친구가 너무 자주 오다 보니까 어느 때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고 오는 날도 잦았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와 아내 친구가 서로 쳐다보는 눈빛이 달랐다. 이를 알아차린 아내는 친구가 놀러 오면 일이 있다며 슬쩍 자리를 비켜주는 시간이 많아졌다. 어느 날이었다. 만수와 아내는 작정을 했다. 그렇게 합시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때가 온 것 같소. 그리고는 부부는 아버지와 친구의 재혼을 적극 추진했다. 아버지와 친구는 너무 부끄러워 처음에는 얼굴도 들지 못했지만 부부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드디어 꿈같은 신혼을 맞이하게 되었다. 아내 친구는 아버지와 결혼해서 집에 들어오자 손발을 걷어붙였다. 이보게, 오늘은 내가 밥을 차릴 테니 좀 쉬게나. 다음 달이 산달인데 얼마나 피곤하겠나.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한번 나와봐서 거뜬해요. 어머님이야말로 처음인데 좀 쉬어야지요. 그래야 다음 달에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모습을 본 부자는 껄껄 웃으며 행복해했다. 젊은 남편과 늙은 영감. 굽이굽이 돌아 용솟음쳐 흐르는 물이 산모퉁이를 돌아 만길이 사는 동네 앞 기슭을 흘러가는데 그 위에 물레방아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홈통에 들어갔다가 다시 쏟아져 흐르는 물이 육중한 물레방아를 번쩍 들었다가 쿵 하고 내던지는 소리가 청승맞게 들려왔다. 물레방아에서 사방을 둘러보면 널찍한 마을이 보였다. 그 마을의 가장 부자요,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은 맹천석 영감이었다. 만길은 그 집 머슴살이를 하며 땅을 경작해주고 아내와 두 식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는 스산한 가을밤이었다. 유난히 밝은 달이 고요한 이 동네를 한적하게 비칠 때 물레방앗간 옆에서 계집과 사내가 서로 얘기를 나누고 있었다. 계집은 만길의 아내로 나이가 22살이었고 남자는 50이 넘은 인생 풍파와 세상 이치에 빠삭한 늙은 능구렁이었다. 이것 봐, 내 말이 조금 더 틀린 게 없지? 허락만 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건 전부 해줄 거란 말이야. 그까진 만길 녀석하고 살아봐야 가난뱅이 머슴 생활을 면하지 못할 테니 내 마음은 어떠냐? 편하게 말해봐, 응? 영감은 탐욕스러운 눈으로 만길의 여자를 들여다보며 한 손으로 등을 두드린다. 새침한 얼굴에 예쁜 이목구비, 알맞은 키에 통통한 엉덩이, 아무리 봐도 미인형으로 늙은이의 눈을 호강시키기에 충분했다. 계집은 아무 말 없이 서서 짐짓 부끄러운 표정을 지으며 매혹적인 웃음을 흘리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 웃음이 얼마나 맹영감의 마음을 흔들었던지 계집의 손을 만지작거리며 말했다. 응? 왜 대답이 없니? 부끄러워서 그러니?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 손도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구나. 정말 보들보들하다. 이렇게 얌전하게 생긴 애가 만길이 같은 천한 놈과 한평생을 그대로 썩는다니
너무 가엾고 아깝구나. 계집은 손을 빼려고 하지도 않고 영감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며 땅만 바라보고 섰다가 가까스로 입을 뗐다. 저한테는 과분한 말씀이세요. 별소리를 다 하는구나. 너도 알다시피 내 안 식구가 몇 년을 저렇게 누워만 있어 그러는 거 아니냐. 내가 나한테 와주면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되지 않겠냐. 자, 그러지 말고 오늘 허락을 하렴. 그러면 내일이라도 만길이 놈을 내쫓고 너를 불러들일 터이니.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리 어려울 것이 뭐가 있겠니? 내가 나가라고 하는데 제가 나가지 않고 배길 줄 아니? 그렇지만 너무 심한 게 아닐까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네가 이 모양으로 지금까지 사는 거지. 어떻단 말이냐? 그런 건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자, 또 내 서방한테 들킬라. 어서 들어가자. 먼저 들어가세요. 왜? 남이 보면 수상히 여기게요? 뭘, 나하고 가는데 수상히 볼 게 뭐야? 어서 가자. 계집은 천천히 두어 걸음 따라가다가 주춤하고 서 있다. 왜 그러니? 영감이 몸이 달아서 계집의 손을 잡았다. 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계집은 손을 빼려 했으나 그 몸짓에는 모든 걸 허락한다는 뜻이 보였다. 영감은 계집의 몸을 끌어안더니 방앗간 뒤로 돌아섰다. 계집은 영감 가슴에 안겨서 의심에 가득 찬 눈으로 쳐다보면서 영감님 한마디 하고 침을 꼴깍 삼켰다. 거짓말 아니죠? 그럼. 그의 말이 떨렸다. 계집은 영감의 팔을 한 손으로 잡고 다른 손으로는 방앗간 속을 가리켰다. 영감과 계집은 방앗간에서 20-30분 후에 다시 나왔다. 사흘이 지난 뒤에 맹영감은 만기를 불렀다. 만기는 상전 앞이라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그간 내 집에서 정성스럽게 일한 건 고마운 일이지만은 영감의 말을 듣는 만길은 이어질 말을 미리 깨달은 듯이 온몸의 피가 거꾸로 서는 듯했다.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 그러니 여기 있지 말고 좋은 곳을 찾아가 보아라. 별다른 이유도 없었다. 주인은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이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했다. 만길은 가슴이 답답했다. 자기 혼자 몸 같으면 어디 가서 빌어먹더라도 살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건사할 일이 막연했다. 그는 고개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나중에는 마음도 굽히어 사정도 해보고 애걸도 해보았다. 그러나 모든 게 헛된 일이었다. 주인의 마음은 쇠나 돌보다도 더 굳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아내에게 그 얘기를 했다. 그리고 아내더러 안주인 마님께 사정을 좀 해서 얼마간이라도 더 있게 해달라고 하였으나 아내가 만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오? 이제부터는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터이요? 그렇게도 먹고 살 수 없을까봐 겁이 나나? 한번 생각을 해보구려. 인제는 꼼짝할 수 없이 죽지 않았소. 죽어? 임자가 나를 데리고 이곳까지 올 때 뭐라고 했소? 어떻게 해서든지 너 하나야 먹여 살리지 못하겠느냐고 큰 소리 치지 않았소. 그랬지. 그래 얼마나 나를 잘 먹여 살리고 호강시켰어? 지금까지 나를 끌고 돌아다닌다는 게 고작 남의 집 행랑살이였어? 일부러 그렇게 한 것이냐?
차차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생기겠지. 설마 이대로 늙어 죽기야 하겠니? 흥, 듣기 싫소. 거짓부렁이나 해대고 어느 천년에. 만길은 가뜩이나 내쫓기고 화가 나는데 계집이 얼굴이 벌게서 바락바락 대더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이것이 바락하네? 누가 바락이야? 계집 하나 건사 못하는 사내가 사람인가? 그래, 은가락지나 은비녀 한 벌 사준 적 있어? 은가락지 은비녀가 그렇게 갖고 싶으냐? 그래, 갖고 싶다. 왜? 계집의 입에서 된 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것 보게, 이제 막까지 하는 거네? 만길은 머리채를 후려잡더니 두어 번 주먹으로 등줄기를 후려쳤다. 계집은 그대로 거꾸로 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눈에 도끼가 서려 있었다. 왜 사람을 치니? 어디 마음대로 해봐라. 사내는 달려드는 계집을 후려쳐 거꾸로 틀이고서 소리를 질렀다. 이것이 겁도 없이 기를 쓰네? 만길이 홧김에 여자를 치는 게 실상은 자기 마음을 이빨로 물어뜯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자기 화풀이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내밖에는 없었다. 싸우고 나서 채 하루가 못 되어 품에 꼭 끼고 자면 아내는 고맙고 감격스러워 병아리가 어미 품을 찾아 품속에 들어오는 것처럼 품을 찾아 들어왔다. 그만큼 두 사람에게 힘있고 뜨거운 믿음이 있는 까닭이었다. 그날 저녁에 만길은 술이 얼큰해서 돌아왔다. 아까 그 마음은 어느덧 풀어지고 술로 흥분된 마음에 그는 아내의 품이 그리워져서 사과할 마음까지 생겼다. 본래 사람 좋고 마음 약하고 다정한 그는 무식하게 자라난 탓에 생각 없는 짓을 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성격이 못된 건 아니었다. 그는 비틀거리면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거슴츠레하게 풀린 눈을 내리감고 중얼거렸다. 이런, 나가라면 나가지 누가 무서운가? 이 집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줄 아는가 보군. 돈만 있으면 다냐?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니? 그리고는 개천을 건넌 후에 한숨을 쉬었다. 아휴, 그 계집은 왜 그렇게 악을 쓰고 대들어 장부의 마음을 긁어놓았다냐. 그의 목소리에는 표현할 수 없는 다정함이 있었다. 그는 자기 여자를 생각하면 모든 불평이 사라지는 듯 숙였던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보면서 자기도 고생은 고생이지. 내가 너무했어. 그러는 게 아닌데. 그는 집에 와서 문고리를 붙잡고 흔들었다. 이봐, 자나? 그러나 대답이 없고 캄캄하다. 이것이 어디를 갔어? 그는 문짝을 부서지라 닫은 후에 다시 길거리로 나와 옆집으로 가서 여보 아주머니, 우리 집 색시 어디 갔는지 보았소? 하고 물었다. 밥을 먹다가 옆집 여자는 또 취했네 그려. 아까 머리 단장을 하더니 저 방앗간으로 갑디다 하고 대답했다. 방앗간에? 거긴 뭐하러 갔노? 사내는 방아를 향해 가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모퉁이를 막 돌아서는데 맹연감하고 자기 아내가 방앗간에서 나오는 게 보였다. 아! 그는 너무나 뜻밖의 일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대로 한참이나 멍하니 서서 보기만 했다. 피가 거꾸로 솟았다. 열이 올라서 눈이 붉어지고 번개 같은 광채가 번뜩였다. 그는 한참이나 사지를 떨었다. 그리고 부서질 만큼 주먹을 단단히 쥐었다. 만길은 당장 달려들어서 계집의 팔목을 끌어 내동댕이 치고 싶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참았다.
이럴 줄은 몰랐다. 정말 몰랐어. 만길은 멀찍이 서서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만길은 비틀거리며 집을 향해 간신히 발걸음을 옮겼다. 사내 대장부가 마누라 하나 지키지 못하고 돈 많은 영감한테 뺏기다니. 그 생각을 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길가에 쭈그리고 한참을 앉아있다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일어났다. 그래, 나도 지금까지 잘한 게 뭐 있어? 데리고 멀리 떠나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저것도 돈에 팔려 늙은이랑 사느니 젊은 사내와 살고 싶겠지. 생각이 거기에 미치자 만길은 여자가 불쌍했다. 그는 한달음에 집으로 달려갔다. 어두컴컴한 등잔 밑에서 아내는 영감한테 받았는지 두툼한 엽전 꾸러미를 요리조리 살펴보고 있었다. 그건 뭐야? 임자가 알 바 아니오. 계집은 눈을 흘기더니 엽전 꾸러미를 보자기에 쌌다. 내가 잘못했다. 아까는 내 정신이 아니었어. 용서해 주라. 하지만 계집은 쳐다보지도 않고 흥흥거리며 비웃음만 흘리고 있었다. 만길은 그 모습이 밉지 않았다. 밉기는커녕 그런 여자가 금쪽같이 보였다. 여자 앞에 우두커니 서 있던 만길은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다. 그 모습에 계집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쳐다보았다. 그 순간을 놓칠세라 만길은 계집을 와락 껴안았다. 조금 전에 느꼈던 늙은 영감의 쾌쾌한 냄새와는 달리 상큼한 사내의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임자. 계집은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 늙은 영감한테 팔려가 첩이 될 생각을 하다니. 계집은 흐느꼈다. 자기 신세가 불쌍해서 울고 또 울었다. 그들은 그날 밤 영감이 준 묵직한 엽전꾸러미와 살림 몇 가지를 챙겨 길을 떠났다. 밤새도록 아주 멀리 먼 곳으로. 여자가 떠온 물 한 그릇. 어느 해 여름 땡볕과 오랜 가뭄으로 온 대지가 목마름에 쩍쩍 갈라져 있었다. 더위가 얼마나 기승을 부리는지 사람이나 짐승이나 모두 축 늘어져 그늘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었다. 비 한 방울 내릴 기색이 없네 그려. 하늘이 노한 거여. 세조가 어린 조카 단종을 패하고 왕위에 오르고 나서 나라엔 기근과 가뭄으로 인해 민심이 흉흉하기까지 했다. 햇볕이 뜨겁게 내리쬐는 어느 날 장삼을 길게 늘어뜨린 한 노승이 사곡리 사척마을을 지나고 있었다. 이마에 땀이 비오듯 하고 몹시 지쳐있는 표정이었다. 노승은 먼 길을 오노라 갈증이 심한 모양인지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우물을 찾는 모양이었다. 한참을 두리번거리던 노승은 찾는 걸 포기하고는 어느 집 앞에 이르러 살인문을 밀고 들어갔다. 주인장 계십니까? 지나가던 나그네인데 목이 말라 물 한 모금 청할까 합니다. 그러자 안에서 주인 여자가 나왔다. 길어놓은 물이 없사오니 잠시 여기서 쉬고 계시면 곧 물을 길어 오겠습니다. 그러더니 여자는 물동이를 이고 집을 나섰다. 노승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마루에 걸터 앉아 땀을 식히고 있었다. 하지만 금방 돌아올 줄 알았던 여자는 몇 시간이 지나도록 나타나지 않았다. 어허, 왜 이리 늦는고?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가? 이상하게 생각한 노승은 여자가 걱정이 되어
바쁜 길도 잊은 채 여자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럭저럭 해가 서산으로 저물어 갈 무렵이었다. 그제야 여자는 물동이를 이고 급하게 집 안으로 들어와 가쁜 숨을 몰아쉬며 물 한 그릇을 노승에게 내밀었다. 스님, 오래 기다리셨죠? 노승은 시원한 물로 우선 목을 죽이고 나서 여자에게 궁금증을 풀어볼 요량으로 물었다. 우물이 좀 멀리 있나 보군요. 이 마을엔 우물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물은 어디서? 이곳에서 10리쯤 떨어진 화양리 계곡에서 길어온 것입니다. 노승은 그 말을 듣고 여자의 정성에 감복했다. 귀한 물을 마신 대가로 이 마을에 우물을 선사하겠소이다. 그러더니 들고 있던 지팡이로 마당 이곳저곳을 두드렸다. 땅이 온통 두꺼운 바위로구먼. 이러니 이 마을은 물이 귀하겠구려. 그러더니 노승은 그 집을 나와 마을 구석구석을 지팡이로 두드리며 살피는 것이었다. 스님께서 뭘 하시는 걸까? 저녁 무렵 더위가 가시자 하나둘 정자 밑에 모여있던 마을 사람들이 노승의 행동을 이상하게 바라보았다. 다음 날도 노승은 지팡이로 땅을 두드리며 돌아다녔다. 여자가 떠온 물 한 그릇에 대한 보답을 꼭 해줄 작정이었다. 그렇게 돌아다니던 노승은 마을 한복판에 있던 커다란 고목에 이르러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러더니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다. 이 마을은 땅 밑이 전부 바위층이라서 땅을 파도 물이 나올 수가 없었소. 이 자리가 유일하게 물이 나올 수 있는 곳이요.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자랄 수 있다는 게 그 증거요. 이곳을 당장 파도록 하시오. 그러자 나이 많은 노인이 나섰다. 우리 마을을 지켜온 수호신과도 같은 나무요. 그럴 수 없소이다. 거기를 파서 물이 나오지 않으면 어쩔 테요. 그러자 누군가 이렇게 말했다. 물이 나오지 않아 이렇게 고생인데 스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말에 동네 사람들은 속는 셈 치고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노승의 말을 따라 고목이 있던 자리를 파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바위 덩어리를 판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물이 나오기는 하려나? 아무리 파도 돌덩어리뿐이군. 몇 날 며칠을 파도 물방울 하나 보이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서서히 실망하기 시작했다. 그래도 노승은 계속하여 더 파라고 말했다. 사람들은 이왕 시작한 일이니 시키는 대로 해보자며 계속하여 우물을 팠다. 한 닷새쯤 지났을까? 바위 틈에서 물이 비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맑고 깨끗한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었다. 동네 사람들은 서로 부여안고 기뻐하며 춤을 추며 소리쳤다. 물이다! 물이 나온다! 그날은 이 동네에 큰 경사가 일어났다. 너무도 큰 기적이 일어난 것이었다. 먹을 물이 없어 10리도 넘는 우물을 길어다 먹던 그들은 물을 보자 어른, 아이, 노인, 젊은이 할 것 없이 솟아나는 물을 구경하며 소리치며 기뻐했다. 마을에 오랜 수건이던 물이 나오다니 경사 중에 경사였다. 이제 멀리까지 물을 기르러 가지 않아도 되겠소. 이를 말인가? 이제 살판 났어. 그런데 노승은 기뻐하기보다 엄숙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이 우물은 앞으로 마르지도 넘치지도 않고 언제나 솟아날 겁니다. 하지만 딱 3번 우물이 넘치게 될 텐데 우물이 넘치는 날에는 나라에 큰 병고가 있게 될 거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넘치게 되면 세상의 마지막이 오게 될 테니 모두 조심하시오. 노승은 그 말을 남기고 마을을 떠났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물로 인해 고생하는 일이 없었다. 물론 노승에게 물을 떠다 준 여자도 물을 들어 십리길을 가는 일이 없었다. 처음엔 노승이 일러준 말이 신경 쓰였지만 시간이 지나자 모두 무관심해졌다. 그런데 정말로 2번이나 우물이 넘치는 일이 일어났다. 바로 임진왜란과 6.25 사변이었다. 그렇게 노승의 말대로 우물이 넘쳐 나라에 변고가 생기자 모두 우물이 넘치지 않기를 기원할 뿐이었다. 지금도 괴산군 증평읍 사곡리에 가면 말세를 알리는 우물이라는 석판이 적혀있는 우물이 놓여 있다. 세 번째로 우물이 넘치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하룻밤에 생긴 인연. 벗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노총각 이선비가 뒷골목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그만 일어나세. 조금 있으면 인정이 울릴 거요. 이 좋은 시간을 마다하고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구먼. 야금 시간에 쫓겨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이선비의 발걸음이 비틀거렸다. 주는 술을 사양하지 않고 벌컥벌컥 다 마시는 바람에 술이 좀 과했던 탓이었다. 취기가 오르자 이선비는 담벼락 밑에 소피를 보고는 잠시 기대어 앉았다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지고 말았다. 달빛에 쓰러져 있는 모습만이 희미하게 드러나 보였다. 그때 두런대는 소리가 들렸다. 이런 여기 계시네. 건장한 사내 2명이 다가오더니 술에 취한 이선비를 둘러매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뒤채에 딸린 방문을 열더니 밀어넣는 것이었다. 어두침침한 방으로 들어간 이선비는 얼떨결에 신부와 동침하고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이른 아침 눈을 뜬 이선비는 자기가 낯선 방에 누워있는 걸 알았다. 여긴 어디지? 그런데 옆에 누워있는 여자를 돌아보고는 더구나 화들짝 놀라고 말았다. 누구시오? 여긴 어디요? 그 소리에 눈을 뜬 여자도 이선비를 보고 놀라더니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했다. 그날 마침 본가에 다니러 간 신랑이 신행을 가기 전 아직 친정에 지내고 있는 신부를 데리러 온다는 기별이 왔다. 그런데 온다던 신랑이 야금 시간이 다 되도록 오지 않자 하인들을 내보냈는데 담벼락 밑에 쓰러진 사람을 신랑으로 알고 방으로 들여보낸 것이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신부가 나직한 목소리로 울먹였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간밤에 술이 과해서 전혀 기억이 나질 않소. 여자가 울먹이길 멈추고 결심한 듯 이선비를 바라보았다. 아직 신행도 가지 않은 신부가 외간 남자를 들였으니 목숨을 끊어야 마땅하지만 그리하면 무남동녀로 키우신 부모님께 더 큰 불효를 저지르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저를 데려가심이 어떠하신지요? 그러자 이선비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리해야 마땅하나 등과하기 전엔 가시를 드리지 않겠다고 노목께 약조를 한 마당에 어찌 허락을 구하겠소? 그러자 신부가 그러면 일가 중에 제가 의탁할 만한 곳이 있는지요? 하고 묻는 것이었다. 이선비가 한참 생각하더니 홀로 지내시는 고모님이 한 분 계시기는 한데 하고 말하자 그러면 등과하실 때까지 그곳에 의탁하고 있겠사오니 등과 후 저를 본가로 들여주십시오. 하고 여자가 말하고는
글을 몇 자 적어 부모에게 남겨놓고 날이 밝기 전에 이선비를 재촉해서 서둘러 집을 나섰다. 날이 밝자 부모는 딸이 적어놓은 편지를 발견했다. 거기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집을 떠난다. 안정되면 찾아와 뵙겠다고 쓰여 있었다. 깜짝 놀란 부모가 딸의 방으로 달려와 보니 텅 비어 있었다. 신랑이 아직 오지 않았다는 걸 안 신부의 부모는 딸이 외간 남자와 집을 나갔다는 사실을 숨겨야 했다. 해가 중천에 떠서야 찾아온 신랑에게 장인이 다급하게 말했다. 자네가 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딸아이가 괴질에 걸려 이틀 전에 숨을 거두고 말았네. 하도 갑작스러운 일이라 기별할 겨를도 없었네. 그 얘기를 들은 신랑은 한동안 애석한 표정을 짓더니 마음을 정리한 듯 넙죽 절하고는 일어서더니 따님의 일은 정말 안 됐습니다.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더니 그 길로 본가로 돌아가고 말았다. 부친의 반대로 전부터 사귀도 한 처녀를 못 잊어 하던 신랑은 지난밤 그 여자를 만나고서 다음 날 처가에 온 거였다. 신부의 소식을 들은 신랑은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한편으론 이왕 이렇게 된 거 잘 되었다 하고 여기는 것이었다. 얼마 후 그 여자와 다시 혼례를 올렸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한편 이선비의 홀로 된 고모집에 살게 된 여자는 고모를 살뜰히 보살피며 정을 붙이고 살았다. 사실을 숨긴 채 글 공부에 전념한 이선비는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게 되었다. 그리고는 그동안 고모에게 의탁하고 있던 여자를 데려왔다. 어느 날 두 사람은 여자의 친정집을 찾았다.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내 딸은 이 세상에 없어. 노발대발하는 부친에게 딸은 지나간 일을 사실대로 들려주었다. 그동안 찾아뵙지 못해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럴 수밖에 없었어요. 딸이 남긴 글을 보고 행실이 못된 딸과 인연을 끊겠다고 생각하던 부친은 사실을 알고 나서 눈물을 흘렸다. 사람에겐 정해진 인연이 있는가 보다. 어려운 일을 겪었지만 이렇게 이겨낸 내가 자랑스럽구나. 그러더니 내 딸이 다시 살아 돌아왔으니 풍악을 울리고 마을 잔치를 열어야겠다 하고는 집안이 떠나갈 듯이 호들갑을 떠는 것이었다. 약방주인의 혹독한 처가살이. 이른 아침 남산자락 인근 구레기에 있는 작은 약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있었다. 들어오십시오. 날이 차가운데 이리 앉으십시오. 허인섭은 찾아온 손님을 아랫목으로 앉혔다. 가난한 동네라 손님도 뜸한데 날씨마저 매섭다 보니 하루하루 공치는 날이 더 많았다. 그런데 이른 대바람부터 찾아온 손님이니 어찌 귀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로한 어머님께서 기력이 쇠하여 해민서 의원의 진맥을 받아보니 노안이라고 하더군요. 몸을 보호해야 한다고 하여 처방전을 받아왔으니 이대로 2제만 지어주시오. 인섭은 손님이 내민 처방전을 받아들었다. 보약이라고 하니 잘 지어주시오. 그럼요. 여부가 있겠습니까? 처방전을 읽어본 인섭은 손님을 아래 위로 훑어보았다. 벼슬자리에 있는 양반이면 틀림없어 보였지만 남산골에 사는 걸 보니 형편이 그리 넉넉하게 보이진 않았다. 무엇보다 처방전대로면 비싼 인삼을 써야 하는데 2제면 구리개 약방을 돌며 인삼을 빌려야 할 판이었다. 그런데 손님, 이 정도 양이면 저희 약방에 있는 인삼으론 턱도 없습니다. 빌려와야 할 판인데. 그러면 빌려서라도 지어주시오.
걱정하지 마시고. 가뭄에 콩나듯이 찾아오는 손님인데 보약 두제를 지으려는 손님을 마다할 수도 없고 당당한 태도를 보니 떼어 먹을 것 같지도 않아 인섭은 손님을 잠시 기다리게 하고서 약방문을 나섰다. 영감님 계십니까? 인삼 가진 거 있으면 빌려주시죠. 허허, 장사가 잘 된 모양이네. 이자까지 쳐서 갚아야 하네. 인섭은 이웃에 있는 최약방 영감을 비롯해 여러 군데의 약방을 돌아다니며 인삼을 얻어다가 정성스럽게 두제를 만들다 보니 벌써 반나절이 후딱 지나갔다. 자, 여기 있습니다. 약값은 가져오셨겠지요? 약값이요? 드려야지요. 그런데 오늘은 드릴 수가 없군요. 치부책에 적어 놓으시오. 인섭은 눈앞이 아찔했다. 언제 보았다고 외상이란 말인가? 그리고 이게 한두 푼이어야 말이지 그 귀한 인삼을 조지하느라 동네 약방을 다 뒤져서 빌려왔는데 이걸 어쩌면 좋단 말인가? 뭐라고요? 적어 놓으라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틀림없이 드릴 테니 걱정 말고 적어 놓으시오. 인섭은 두제라는 말에 알아보지도 않고 순간적으로 너무 경솔했던 자신을 한탄했다. 다 썰어서 조제를 했으니 인삼을 다시 꺼내 팔 수도 없고 두제나 되는 보약을 어디에다 판단 말인가. 할 수 없소. 약은 가져가시오. 헌데 성함이나 확실히 알려주시오. 난 홍문관 교리로 있는 윤희서라고 하오. 큰일이군. 이렇게 비싼 약값을 교리박봉으로 언제 갚는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마시오. 갚을 테니. 언제쯤 말입니까? 곧 갚겠소. 때는 확실히 모르겠소. 그 말을 남기고 윤희선은 약을 싸들고 약방문을 나섰다. 벼슬 아치다 보니 후안이 두려워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인섭은 손님의 뒷모습만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다. 이미 벌어진 일이니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윤희서가 약값을 갚을 때만 기다릴 뿐이었다. 당장 최학국 영감이 인상값을 갚으라고 다그칠 일도 걱정이었다. 늦게까지 약방에 앉아 있다가 목을 쑥 빼고 집에 돌아오니 아내가 문 앞에 나와 기다리고 있었다. 늦었네요? 장사가 좀 됐습니까? 장사? 약을 잘못 지어줘서 약방문 닫고 집 팔아서 인상값 갚아야 할 판이요. 아내는 자초지종을 듣고 나자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다. 확인도 안 하고 그 많은 약을 지어버리면 어떡해요? 난들 그럴 줄 알았나? 당장 최약방 영감이 큰일이네. 한편 인섭에게서 약을 받아든 윤희선은 집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그게 뭐냐? 어머니 드실 보약입니다. 이것만 드시면 다시 건강해지실 겁니다. 이렇게 많은 약을 무슨 돈으로 지어왔단 말이냐? 걱정하지 마시고 어서 드시도록 하세요. 윤희선은 그렇게라도 해서 어머니 약을 지어왔지만 자기로 인해 고통을 당할 약방 주인을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반드시 출세를 해서 약방 주인에게 약값은 물론 은혜를 갚겠다는 다짐을 했다. 한편 인섭은 이로 인해 약방문을 닫았다. 집도 팔고 세간을 다 정리해서 빌린 인상값을 다 갚고는 미사리에서 처가살이를 하는 신세가 되었다. 겉보리 서말이면 처가살이 안 한다는 말이 있듯 인섭의 혹독한 처가살이는 그때부터 시작이었다. 사내가 얼마나 변변찮으면 마누라를 데리고 처가살이를 해. 가서 품앗이라도 팔던가.
첫날부터 장인의 잔소리가 귀에 못이 박이더니 날이 갈수록 장인은 사위를 쥐잡듯 잡기 시작했다. 이봐,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자빠져 자는 거야? 빨리 나와서 소 여물이라도 끓여야지. 새벽이 밝아오기가 무섭게 장인의 고함 소리가 들렸다. 그러나 어찌하겠는가. 이 엄동설안에 길바닥에 나앉지 않으려면 꾹 참고 있어야지. 아내는 친정아버지한테 구박받는 남편이 안 된 모양인지 어깨를 토닥거려주며 맛있는 음식을 식구들 모르게 챙겨주곤 했다. 가장 견디기 어려운 게 하나 더 있었다. 아내의 동생인 처제가 결혼해 이웃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런데 처제는 이웃마을 부잣집 장남한테 시집을 갔는데 처제가 남편을 데리고 오면 그날은 잔치가 열리는 날이었다. 장인은 처제가 준비해온 음식을 먹으면서 망에서 들어온 큰사위 인섭이 들으라는 듯 더 크게 떠들고 더 크게 웃고 저런 못난 사위 때문에 속상하다며 한바탕 떠들어댔다. 그래도 구석에서 간신히 밥수저를 뜨는 인섭 옆에는 아내가 항상 붙어 있었다. 모두 돌아가고 둘만 남으면 아내는 측은한 마음으로 인섭의 마음을 보듬어 주었다. 여보, 너무 고깝게 생각하지 말아요. 아버지도 너무 속상해서 그러니까요. 그래, 알아. 얼마나 속상하겠어. 자존심이 강한 분이 동네 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 듣는 것도 싫겠지. 그래요, 여보. 힘을 내세요. 우리 돈을 모아서 약방도 다시 차리고 빨리 나가도록 해요. 그래, 고마워, 여보. 당신 마음도 마음이 아닌 거 잘 알아. 못난 남편 만나서 마음고생, 몸고생하는 것도 잘 알고.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이렇게 하루하루 버텨나갔다. 이렇게 눈칫밥을 먹으며 산 지 3년이 흘렀다. 어느 날 장인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자네 그 약지어간 사람이 윤희서라고 하지 않았나? 그 양반이 평안감사가 되었다네. 이제 약값을 받게 되었구먼. 그날 저녁 밥상이 달라졌다. 많이 먹게. 노잣돈 챙겨줄 테니 당장 평양에 가서 감사어른 만나 뵙고 와. 혹시 알아? 약값뿐 아니라 벼슬자리라도 줄지? 다음 날 인섭은 평양을 향해 길을 떠났다. 그 돈만 받으면 처갓집 눈칫밥 먹는 것도 이제 끝이다. 혹시 알아? 아전짜리라도 줄지? 한껏 기대에 부풀어 평양에 도착한 인섭은 그 길로 평양 가명을 찾아가 감사어른을 뵈러 왔다고 했다. 그러자 얼마 있지 않아 들어오라는 분부가 내렸다. 그럼 그렇지. 나를 기억하고 있었군. 안으로 들어가니 감사가 위엄을 갖추고 앉아 있었다. 자네가 나를 만나러 온 사람인가? 그래, 누구지? 인섭은 기가 막혔다. 아무리 출세를 했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이렇게 변하다니 세상이 야속할 뿐이었다. 그래, 무엇 때문에 날 찾아온 거지? 저는 몇 해 전 구리계에서 약방을 하던 허인섭이라 하옵니다. 3년 전 겨울에 감사께서 제게 보약 2제를. 그러자 말이 끝나기도 전에 감사가 말을 이었다. 자네가 그 사람인가? 오랜만이군. 그래, 찾아온 이유를 알겠네. 여기서 며칠 쉬다가 집에 돌아가게. 인섭은 약값을 받으러 왔다는 말이 쑥 들어가 버렸다. 지체 높은 어른에게 외상값 받으러 왔다는 말을 잘못 꺼냈다가는 무슨 소리를 들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에 감히 입 밖에 꺼내지도 못했다. 감사는 여비하라며 돈 몇 푼을 집어주고 자리를 떴다. 가명을 나와 돌아오는 길에 인섭은 감사의 태도에 분을 사귀지 못했다.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약값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되었는데 돈 몇 푼 집어주고 입을 닦아? 인섭은 그런 대접을 받고 처갓집으로 돌아가려니 발이 떨어지지 않았다. 약값이라도 주든가. 돈 몇 푼을 들고 어떻게 처가로 돌아가지? 그래도 어떻게 하겠는가. 방법이 없는데. 인섭이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니 장인이 그 꼴을 보고 야단이 났다. 그래, 평양까지 가서 벼슬은커녕 약값도 못 받고 그냥 돌아와? 평안 감사 아니라 감사 하랩이라도 그렇지. 왜 받을 돈도 못 받아와? 일단 돌아가라는 말에 이렇게 왔습니다. 나중에 약값이라도 인편에 보낼지 어떻게 합니까? 에그, 이 못난 친구. 찾아갔는데도 못 받은 약값을 언제 받을 수 있겠어? 그래, 평생 처가살이나 하고 살아라. 장인은 소리를 질렀다. 한편 인섭을 돌려보낸 뒤 윤희선은 어떻게 은혜를 갚을 것인가를 곰곰이 생각했다. 그래, 내가 생각이 모자랐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지금까지 신경을 쓰지 못했어. 어머니도 그 사람이 지어준 약을 드시고 건강을 회복하셨는데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자신이 저지른 소행이 부끄러웠다. 약값을 갚고 알전짜리라도 줄까 생각도 해봤지만 지난날 인섭이 겪었을 어려움에 대한 보답이 될 수는 없었다. 감사는 사람을 시켜 전답을 알아보고 집을 짓고 약방을 다시 차릴 수 있도록 준비를 했다. 눈발이 날리던 추운 겨울날이었다. 인섭의 쓰린 가슴을 더욱 시리게 만들 무렵이었다. 그날도 새벽부터 장인이 퍼붓는 잔소리를 한바탕 들었다. 점심때가 되자 눈발도 그치고 해가 비치기 시작했다. 인섭이 나무를 하러 집을 나서려는데 말을 타고 낯선 사람이 찾아와 허인섭을 찾는 것이었다. 감사 어른께서 보내신 서신을 가져왔소이다. 인섭이 서신을 열어보니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난날 어머니에게 지어드린 약에 대한 은혜를 한시도 잊은 적이 없어. 그동안 약방을 닫고 처가살이를 하게 만들어서 미안한 마음 금할 길이 없구려. 전답과 살 집을 마련해 두었으니 밀린 약값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받아주시오. 서신을 읽고 난 인섭은 뛸 듯이 기뻤다. 지금까지 구박만 받던 그의 삶에 밝은 광명이 비치고 있었다. 멀찌감치서 그 상황을 지켜보던 장인은 사위를 심하게 구박한 일이 민망했는지 헛기침을 하며 흐뭇하게 쳐다봤다. 그 사실이 아내에게 전해지자 아내는 삭혔던 눈물을 흘렸다. 인섭은 지난날 돈은 없지만 당당하게 약을 받아가던 윤희서를 떠올리고는 미소를 지었다. 진실한 토마스. 아주 오래전 토마스라는 아주 훌륭한 젊은이가 엘시돈 성이라는 커다란 성에 살고 있었다. 토마스는 틈만 나면 책을 읽고 시를 썼다. 그리고 누구에게도 지지 않을 만큼 훌륭한 노래솜씨와 말솜씨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들이나 숲속에 가서 풀이나 나무 또는 새나 짐승을 바라보는 것도 무척 좋아했다. 어느 5월 아침이었다. 토마스는 엘시돈 성을 나와 숲속을 이리저리 거닐고 있었다. 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하늘에는 밝은 햇살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연초록 잎사귀로 덮인 숲의 나무들은 푸른 옷을 입고 있는 것 같았고 발 아래 잎기 틈에는 노란 앵초와 하얀 아네모네 꽃이 수줍게 피어 있었다. 새들이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목청껏 노래를 부르고 개울가 쥐구멍에서 머리를 내민 들쥐들도
찍찍거리며 바쁘게 뛰어다녔다. 숲속은 마치 아름다운 동화의 나라같이 화려했다. 신선하고 아름다운 경치에 넋을 잃고 토마스는 나무 아래 누워 있었다. 그런데 어디선가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다. 말이 풀밭을 밟으며 이쪽으로 가까이 오는 것 같았다. 드디어 흰말을 탄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 보였다. 신분이 높아 보이는 그 여자는 연초록빛 비단으로 만든 사냥복을 입고 있었다. 어깨에 망토를 멋지게 걸치고 어깨까지 들이운 금빛 머리카락이 물결처럼 흔들렸다. 금으로 만든 고삐에는 은으로 만든 방울이 수없이 달려서 말이 달릴 때마다 아름다운 소리가 났다. 여자는 사냥을 하다가 짐승을 쫓아가는지 한 손에는 사냥꾼의 뿔피리를 들고 어깨에는 활을 메고 있었다. 말 앞에는 7마리의 하얀 사냥개가 가죽끈에 매여 있고 옆에는 또 다른 7마리의 사냥개가 따르고 있었다. 여자는 가까이 와서 스코틀랜드의 옛 노래를 불렀다. 그 모습은 마치 여왕과 같았다. 토마스는 저도 모르게 꿇어앉아 절을 하려고 했다. 나는 요정나라 여왕이랍니다. 그 말을 듣자 토마스는 마술에 걸린 것처럼 모든 것이 변하는 것이었다. 토마스는 사람이 요정과 말을 나누면 반드시 무슨 변을 당한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토마스는 위험한 것도 잊어버리고 그 여인의 아름다움에 정신을 빼앗겨 손에 키스하게 해달라고 말했다. 그 아름다운 여자는 기꺼이 승낙했다. 손에 키스를 하면 토마스를 마음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토마스는 여자의 손에 키스를 했다. 그러자 그 황홀하던 여자는 야위고 아름다운 얼굴에 주름 잡힌 노파로 변했다. 눈부신 망토와 연두색 사냥옷은 회색으로 변하고 금빛 머리카락도 백발이 되고 말았다. 토마스는 너무 이상한 광경에 어리둥절하여 멍하니 서 있었다. 그러자 요정은 토마스를 놀리기라도 하듯 깔깔 웃었다. 내 모습에 실망했죠? 하지만 요정의 여왕과 키스한 사람은 요정 나라에 가서 7년 동안 일을 해줘야 해요. 당신은 7년 동안 내 하인이 돼야 하는 거예요. 토마스는 울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사정했다. 요정 나라의 여왕은 빙긋이 웃으며 얼룩점이 있는 회색말을 끌고 토마스 옆으로 가까이 다가왔다. 토마스는 몇 번이나 용서해달라고 부탁했으나 요정 나라의 여왕은 여전히 머리를 흔들며 말했다. 당신이 내 손에 키스하게 해달라고 말하지 않았나요?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이 그 보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어서 이 말에 올라타요. 여기 더 있을 수 없어요. 토마스는 하는 수 없이 말에 올라탔다. 회색말은 바람같이 달리기 시작했다. 어느덧 풀 한 폭이 없는 황무지에 와 있었다. 이 벌판을 지나 어디로 가는 거지? 요정나라는 어떤 곳일까? 토마스는 벌판을 바라보았다. 요정나라의 여왕은 갑자기 말을 세웠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토마스에게 말했다. 자, 이제 내려요. 내려서 내 무릎 위에 당신 머리를 얹어요. 그러면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 보일 거예요. 토마스는 여왕이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러자 벌판에 갑자기 세 갈래 길이 나타났다.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하던 길이었다. 첫째 길은 넓고 평탄한 길이었다. 이런 길이라면 누구나 길을 잃지 않고 편히 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길은 좁고 꼬불꼬불한 길이었다. 길 양편에는 가시덩굴이 뻗어 얽혀 있었고 나뭇가지들이 앞을 가리고 있었다. 무척 가기 힘든 길 같았다. 셋째 길은 앞에 두 길과는 아주 다른 아름다운 길이었다. 숲 사이를 지나가는 길인데
이 길을 가는 사람은 기분이 좋을 것 같았다. 여왕은 토마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자, 토마스, 이제부터 당신에게 이 세 갈래 길이 어디로 가는 길인지 알려주겠소. 첫째 길은 넓고 평탄해서 사람들이 모두 이 길을 선택하려고 하오. 그러나 이 길을 택한 사람은 처음에 편했던 탓으로 나중에는 고통을 받아야 돼요. 둘째 길은 좁고 가시밭이 많아 모두 가려고 하지 않지만 처음에는 괴롭지만 나중에는 살기 좋은 동네에 이르게 돼요. 그곳은 하늘나라 임금님의 동네예요. 셋째로 저 아름다운 산길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상한 나라로 가는 길이요. 토마스, 저 길은 요정나라로 가는 길이고 우리는 지금 저 길로 가게 될 것이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겠소. 이제부터 당신은 누구하고도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요. 요정의 나라에서 말을 한 사람은 평생 거기서 살아야만 돼요. 만일 다시 엘시돈성으로 돌아갈 생각이라면 내 말을 잊지 말고 명심해야 하오. 이렇게 긴 설명을 한 여왕은 토마스에게 다시 말에 올라타라고 말했다. 회색말은 셋째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 길은 멀리서 본 것만큼 좋은 길이 아니었다. 길이 차츰 좁아지고 골짜기가 있어 울창한 나무들이 하늘을 가려서 햇빛을 볼 수가 없었고 춥고 어둡고 축축했다. 여기저기 흐르는 물소리가 들렸다. 회색마른 물속을 걷기 시작했다. 차가운 물이 토마스의 무릎까지 적셨다. 토마스는 견딜 수 없이 괴로웠다. 어둡고 추워서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토마스는 말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고삐를 단단히 쥐고 있었다. 그렇지 않았다면 물속에 떨어져 죽었을지도 모른다. 캄캄하던 주위가 차차 밝아오고 마침내 햇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토마스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바라보았다. 거기엔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달린 나무가 가득했고 익은 과일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토마스는 그 과일들을 따려고 했다. 그러자 여왕이 토마스를 보며 여기서는 그런 걸 먹으면 안 돼요. 과일에 손을 대면 당신은 영원히 요정의 나라에서 떠나지 못하게 될 것이요. 사과만은 먹어도 좋으니 내가 따주지요. 하고 말했다. 토마스는 배가 고팠다. 빨간 사과가 주렁주렁 달린 나무 옆에 갔을 때 여왕이 사과 한 개를 따서 토마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진실의 사과라는 거예요. 이 사과를 먹는 사람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될 거예요. 토마스는 그 사과를 먹었다. 진실함이 토마스의 입안에 배어들었다. 토마스가 그 뒤에 사람들에게 진실한 토마스라고 불리게 된 것도 이 때문이다. 사과를 먹은 후 한참을 걸어갔다. 그러자 언덕 위에 훌륭한 궁전이 보였다. 여왕이 그 궁전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것이 내가 사는 궁전이요. 저곳에는 임금님과 귀족들이 살고 있어요. 임금님은 성격이 까다로워 내가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당신을 벙어리라고 해둘 테니 누가 뭐라고 하든지 입을 다물고 있으시오. 그러면 당신은 눈에 띄지 않고 지낼 수 있을 거예요. 말을 마치자 여왕은 뿔피리를 불었다. 그러자 여왕은 처음처럼 아름답고 당당한 여자로 변해 화려한 푸른 옷을 입고 있었다. 또한 토마스도 입고 있던 옷이 부드러운 밤색 비단 옷으로 변했고 신도 비단신으로 변해 있었다. 뿔피리 소리가 울려 퍼지자 성문이 양쪽으로 활짝 열리고 성 안에서 임금님이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 뒤에는 수많은 기사와 예쁜 여자들과 악사와 신하들이 따랐다. 토마스는 말에서 내렸다. 그리고 여왕이 시킨 대로 입을 꼭 다물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성 안으로 들어갔다.
모두 여왕이 돌아온 걸 매우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궁전의 넓은 방에 들어간 여왕은 마중 나온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그 하얀 손에 키스의 인사를 받았다. 방 안 가장 높은 곳에는 금빛 찬란한 의자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여왕은 임금님과 함께 그 의자에 앉아 방금 시작된 잔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토마스는 가엾게도 한쪽 구석에 혼자 서서 눈앞에 나타난 화려한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춤을 추고 다른 한쪽에서는 사냥꾼들이 커다란 사슴을 메고 들어와 요리사들은 그 사슴고기로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 광경이 하도 이상하고 재미있어서 토마스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구경했다. 그렇게 사흘이 지났다. 그동안 토마스는 누구와도 말 한마디 하지 않았다. 황금 의자에서 일어난 여왕이 토마스 앞으로 걸어와서 말했다. 토마스, 이제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토마스는 여왕을 바라보며 물었다. 7년 동안이라고 하시지 않았나요? 저는 이제 겨우 사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래도 집에 갈 수 있습니까? 여왕이 빙긋이 웃으며 말했다. 요정나라에서는 시간이 아주 빨리 지나간다오. 사흘밖에 되지 않았지만 요정나라에서는 벌써 7년이 지났어요. 더 오래 이곳에 머물게 하고 싶지만 당신을 위해 붙들지 않는 것이요. 7년마다 어둠의 나라에서 악마가 찾아오기 때문이요. 당신은 착한 사람이니 악마가 데려갈지도 모르는 일이요. 그게 걱정이 되어 오늘 밤에 당신을 다시 데려다 주려는 것이요. 여왕과 토마스는 회색 말을 타고 처음 오던 길을 달려서 토마스가 들어 누워있던 숲속에까지 왔다. 여왕이 돌아갈 때 토마스는 요정의 나라에 갔다 온 증거로 삼기 위해 무엇이든 기념이 될 만한 것을 하나 달라고 청했다. 그렇다면 예언과 시를 선물로 주겠어. 예언하는 힘으로 당신은 앞으로 일어나는 일을 알 수가 있고 시의 힘으로는 아름다운 노래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기념품을 드리지요. 그건 이 검고예요. 요정의 나라에서 만든 이 검고를 선물로 가지세요. 그럼 잘 있어요. 다시 데리러 올 때까지. 그리고 여왕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토마스는 아름다운 여왕과 헤어지는 게 무척 서운했다. 후로 토마스는 시를 짓고 예언을 해서 온 나라 안에 소문이 났다. 사람들은 토마스를 시인 토마스라고 불렀다. 14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사람들이 시인 토마스가 요정의 나라에 갔다 온 얘기를 거의 잊어버리게 되었을 무렵이었다. 어느 날 토마스는 엘시돈 성의 귀족들을 초대해서 파티를 열었다. 파티는 정말 훌륭했다. 토마스는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요정나라 여왕에게 얻어온 검은고를 뜯으며 옛날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훌륭한 음악은 모두 처음 들어보았다. 그날 밤 파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돌아가고 난 후 하얀 수사슴 한 마리와 암사슴 한 마리가 달빛 속에 걸어오는 게 보였다. 집을 지키던 집사가 잠들어 있는 토마스를 깨웠다. 집사의 말을 들은 토마스가 입을 열었다. 요정나라 여왕이 나를 데리러 온 것이오. 오랫동안 기다리던 것이 이제야 왔나 보오. 집사를 따라 집을 나선 토마스는 사슴에게로 갔다. 토마스가 다가서자 2마리의 사슴은 걸음을 멈추고 절을 하듯 고개를 숙였다. 토마스는 사슴을 따라서 강가로 내려갔다. 그리고 흘러가는 강물 속으로 걸어 들어가더니 사라져버렸다. 스코틀랜드 사람들은 지금도 그 2마리의 사슴은 여왕이 보낸 심부름꾼이고 시인 토마스는 여왕이 있는 나라로 간 거라고 믿고 있다. 선량한 이발사. 변두리 작은 마을에 마음씨 좋은 이발사가 살았다. 그는 넉넉지 못한 수입으로
아내와 항상 가난하게 살았다. 하지만 이발사가 게으르거나 낭비를 해서 그렇게 가난한 게 아니었다. 그는 항상 열심히 일했다. 그리고 사람이 좋은 탓에 이발소에 항상 손님이 많아 잠시 쉴 틈이 없었다. 마음씨 착한 이발사는 손님이 가난하다는 말만 들으면 무조건 공짜로 머리를 깎아주고 돈을 받지 않는 것이다. 손님들은 이발사의 그런 마음씨를 교묘하게 이용해 가난하지도 않은데 돈이 없다고 앓는 소리를 해서 공짜로 머리를 깎았다. 그러다 보니 가난하게 사는 게 당연했다. 마침내 화가 난 아내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발사에게 분통을 터뜨리고 말았다. 당신은 너무 사람이 좋아서 틀렸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없는 편이 낫겠어요. 당장 집에서 나가요. 아내는 이발사가 사용하는 가위와 면도칼과 거울과 빗 등 이발 도구를 모조리 자루에 담았다. 그리고 집에서 쫓아냈다. 그리고 자루를 집어 던지며 말했다. 돈을 못 벌면 들어올 생각 말아요. 아내는 이발사를 몰아내고 문을 닫았다. 하는 수 없이 이발사는 이발 도구가 든 자루를 메고 밖으로 나왔다. 그때부터 이발사는 일을 찾아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녔다. 하지만 힘만 들었지 돈이 모이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 손님이 그렇게 말하면 가엾은 마음이 들어 공짜로 이발을 해주고 말았다. 이래서는 당분간 집에 돌아가기 틀렸구나. 이발사는 매일 굶주린 채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돌아다녔다. 어느 날 저녁, 이발사가 깊은 숲속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숲을 다 빠져나가기도 전에 날이 저물었다. 사방을 살펴보니 눈앞에 굵은 가지를 우산처럼 펼친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다. 오늘 밤은 이 나무 밑에서 쉬어가자. 이발사는 나무 밑에 들어 누웠다. 그런데 그 커다란 나무는 나무 도깨비라는 무서운 도깨비가 사는 집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이발사는 두 다리를 쭉 뻗었다. 어째서 난 이렇게 운이 나쁠까? 제발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이 고생을 면해야 할 텐데. 그런 생각을 하다가 그는 마음이 평안해져서 그만 잠이 들어버렸다. 이발사의 코 고는 소리가 나무 위에 있는 나무 도깨비 귀에 들렸다. 도깨비는 깜짝 놀랐다. 이 밤중에 저렇게 큰 소리를 내는 게 대체 뭐지? 도깨비는 살그머니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아니, 맛있어 보이는 인간이 자고 있구나. 도깨비는 좋아서 입맛을 다셨다. 이발사는 쿨쿨 자다가 갑자기 머리 위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 눈을 번쩍 떴다. 그 순간 무시무시하게 생긴 도깨비가 나무 줄기를 타고 소리 없이 내려오는 것이 보였다. 도깨비는 순식간에 이발사가 있는 곳에 이르렀다. 그리고 크고 징그러운 몸을 꿈틀거리며 이발사에게 다가왔다. 마치 썩어가는 고목 같았다. 옆에 온 도깨비는 나무 뿌리 같은 발로 떡 버티고 서서 두 팔을 벌리더니 무시무시한 목소리로 말했다. 인간아, 놀랐지? 나는 이 숲에서 오랜 세월을 살고 있는 나무 도깨비님이시다. 너를 잡아먹을 테니 각오해라. 도깨비가 큰 입을 벌리고 달려들자 이발사는 무서워서 몸을 떨며 어떻게 도깨비를 속여서 위험을 벗어날까 하고 생각했다. 너를 만나서 정말 기쁘다. 이발사가 웃으며 말했다. 깜짝 놀란 도깨비가 눈을 껌뻑였다. 왜 나를 만난 게 기쁜 거냐? 이래봬도 난 도깨비 사냥으로 소문난 사람이다. 도깨비를 잡으려고 여기 누워 있었는데 마침 내가 이렇게 와주니 정말 기쁘구나. 도깨비가 그렇게 간단히 잡힐 줄 아느냐? 멍청한 녀석. 그러자 이발사는 가지고 있던 자루를 보여주었다. 이 자루 속에 너 같은 도깨비가 잔뜩 들어있다. 모두 나한테 잡힌 거야. 거짓말 마.
도깨비가 화를 버럭 냈다. 그런 거짓말에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이발사가 태연하게 말했다. 자, 그럼 보여주지. 도깨비는 겁을 먹었다. 이발사는 슬그머니 자루를 열어 그 속에 든 거울을 꺼냈다. 도깨비가 보니 거기에 정말 자기와 똑같은 도깨비가 있었다. 도깨비는 무서워서 몸을 떨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발사는 거울을 도깨비 앞에 내밀었다. 자, 어떠냐? 여기 있는 놈이 너 같은 도깨비란 말이야. 제발 부탁이니 자루에는 넣지 말아줘. 그 대신 당신 말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다. 정말이야. 이발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됐다. 나한테도 드디어 운이 찾아왔구나. 그래서 이발사는 크게 소리쳤다. 그렇다면 우선 금화 1,000냥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내일 밤까지 우리 집 뜰에 창고를 짓고 그 속에 쌀자루를 가득 채워. 그래, 알았다. 도깨비가 말했다. 우선 당장 금화 1,000냥을 가져와. 한 냥이라도 부족하면 혼낼 테다. 알았어. 도깨비는 쏜살같이 어디론가 달려갔다. 하하, 도깨비 녀석 잘도 속아 넘어가는군. 돌아올 때까지 한숨 자야지. 이발사가 나무 밑에 들어 누우려는데 휘익 하는 무서운 소리와 함께 조금 전에 나갔던 도깨비가 다시 돌아왔다. 도깨비는 가지고 온 큰 자루를 이발사 앞에 내려놓았다. 자, 시킨 대로 정확하게 금화로 1,000냥을 가지고 왔다. 이발사는 금화 자루를 받자 당장 집으로 들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다시 다짐했다. 내일 밤에는 창고를 세워야 해. 약속을 어기면 이 자루에 넣고 말겠다. 알았어. 도깨비는 잔뜩 겁을 먹고 몸을 떨었다. 이발사는 무거운 금화 자루를 둘러매고 숲을 빠져나오자 캄캄한 밤길을 밤새도록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다음날 아침 이발사는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왔다. 아내는 이발사의 얼굴을 보자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자기가 너무 심하게 돼 있기 때문에 남편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거로 생각하고 날마다 걱정과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다. 이발사는 가지고 온 금화 1,000냥을 아내에게 보여주었다. 그런데 반가워할 줄 알았던 아내가 의심스럽다는 듯이 말했다. 어떻게 이렇게 금화가 많죠? 혹시 훔친 거 아니에요? 이발사는 나무 도깨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하지만 아내는 좀처럼 믿으려고 하지 않았다. 이발사가 말했다. 오늘 밤이면 다 알게 될 거야. 무슨 일이 생겨도 놀라지 마시오. 드디어 밤이 되었다. 이발사와 아내가 식사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당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다. 퉁탕, 퉁탕, 우당탕, 퉁탕. 두 사람이 창문으로 내다보니 나무 도깨비가 또 다른 도깨비와 함께 창고를 짓고 있었다. 나무 도깨비는 이발사가 내다보는 걸 알고 큰 소리로 외쳤다. 내 삼촌이 일부러 일을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함께 와서 일하고 있다. 걱정하지 말게. 금방 창고를 세워줄 테니. 나무 도깨비와 삼촌 도깨비는 순식간에 마당 한복판에 크고 높은 창고를 만들었다. 놀라운 솜씨였다. 그리고 어디서 가지고 왔는지 쌀자루를 산더미처럼 지고 왔다. 눈 깜짝할 새에 쌀자루가 창고 가득히 쌓였다. 자, 이것으로 당신과의 약속을 깨끗이 지켰으니 이젠 가겠다. 나무 도깨비는 순식간에 삼촌 도깨비와 함께 어디론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 이발사의 아내는 훌륭한 창고를 바라보고 입을 벌렸다. 도깨비에게 창고를 짓게 하다니 대단하군요. 가난했던 이발사는 근처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바쁘게 일을 했다. 그리고 그때부터는 큰 소리를 치며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머리를 깎아주었다. 선한 마음은 하늘도 돕는 법이다.